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개각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대북 강경 발언뿐만 아니라 차관 인사 그리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보수 유튜브 출신 인물이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어제 17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1대0으로 이기면서 아시안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대결 상대는 바로 일본인데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스포츠 본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부 한입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시사본부 진행을 맡은 배종찬입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의 소식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하셨는데요. 2부 끝에 최영일 평론가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십시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뭐 날씨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네. 어제는 중부지방에서 또 많은 비가 내렸고 저도 흠뻑 젖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늘은 또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장마전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폭우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저께 이 전남 한평군 수리시설 감시를 하던 네. 60대 여성 실종됐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오전에 이 펌프장 교각에서 숨져 있는 이 60대 여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요, 오늘 이제 새벽에는 경북 영주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산사태로 집안에 밀려든 토사에 매몰된 14개월 된 여자아이가 네. 구조 작업 끝에 구조는 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토사 유출이나 도로 교량 유실, 하천 제방 유실, 주택 붕괴, 침수 이런 피해가 특히 이제 남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폭우 피해를 막으려다가 실종됐고 사망한 숨은 관리원에 대해서는 이따 2부에서 스테이 뉴스 파이터 조현정 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는데 이봉우 연구원 7월 초순까지 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마 양상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호우를 내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호우가 발생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아마 7월 초순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경기 북부, 강원, 제주, 영남, 호남 거의 전국에서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쏟아져서 굉장히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중부지방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 곳이 있을 텐데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에서 비가 가끔 온다 그러고요. 호남, 경북 북부, 경남 서부는 밤까지 오늘 밤까지 계속 비가 올 예정이고 전남, 남해안, 경북 남부, 경남 동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까지도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셔야겠고요. 이 강수량이 꽤 많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내린다고 하고요. 전남과 경남도 50에서 100mm, 전북, 경북, 울릉도, 독도도 20에서 60mm이니까
피해 없도록 당국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재난 방송에 다들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사망자까지 발생하니까 주변에 침수가 되기 쉬운 지역들 좀 지하차로 각별한 주의를 더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신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달라. 그렇다면 주요 업무의 어떤 성격이 기득권 카르텔을 분쇄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흔들림 없이 개혁 작업에 매진해 달라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으로 가는 내정자들 만나가지고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의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국정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게 장관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차관을 통해서 이른바 차관 정치를 통해서 국정 동력이 좀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사가 이뤄진 11개 부처 차관 1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들로 채워졌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도 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서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 기득권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결탁되어 있는 세력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어떤 혁신해야 될 그런 대상들 아니면 세력들 이 쇄신 작업에 혁신 작업에 개혁 작업에 좀 더 매진해 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보자면은 이 윤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이 발언, 이 반국가 세력, 이 언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병폐나 문제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득권이 지금까지 켜켜이 누적되어 왔던 오랜 시간 동안의 기득권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난 정권의 기득권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특히 차관이란 자리는 사실 이 부처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부 승진을 거치거나 그런 실무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차관을 통해서 또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면은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관료 출신의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보면은 사실 관료 출신으로는 백원국 비서관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주무를 맡게 될 김호진 국토부 1차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관리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정 실무를 담당한 게 관련 이력의 전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정책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거 이번이 처음이고 이게 결국 윤 대통령이 이 밀어붙인 용산 시대를 좀 자리 잡게 한 공로를 인정받은 그런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은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이고요. 자, 논란이 되는 인물입니다.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가 유튜브에서 상당히 극단적 발언을 했다. 어떤 발언의 내용이고 논란이 되는 쟁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가 사실 최근까지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극단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6일 얼마 안 됐죠. 16일 쇼츠 영상을 보면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중화사상이라는 사상에 매몰돼 있어서 영주권을 얻어 그 나라에 한국에 동화되는 듯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걸린 경우에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세포조직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 말 촛불 시위에서도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를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간간히 보여왔던 이 촛불 집회를 사실 중국인들이 여론 조작을 해서 주도한 것이다라는 사실 낭설이죠.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인데 역시 허위 사실입니다. 이거는 시위에 참여한 그때 당시에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조금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5월 28일 방송에서는 2021년 8월 4일 청와대에서
주요 전군 지휘관 회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였는데 이것은 코로나 집단 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을 관찰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사례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체 실험을 하는 것처럼 네.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극우 유튜브를 그만 보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고위직에 임명해버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 이런 인사 임명이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전 정부와의 대립구도의 연장선이라는 사실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 중국에 대한 어떤 좀 혐오하는 발언이라든가 혐중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관련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다 사실 전 정부와 대입하던 부분이었고 지금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뭐 이권 카르텔이라든가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야권과 전 정부의 정책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종전 선언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이 그렇군요. 됩니다. 인사를 보면은 대체로 좀 상당히 민감하고 논란이 될 만한 인물도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박정우 기자. 네. 이 장미란 교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뭔가 좀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온 게 있나요? 어떤가요? 반응들은? 네, 뭐 여론은 좋게 이제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고 네. 역도 영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역도 선수 이후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후배를 양성하고 또 어떤 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들 그다음에 지금 교편을 잡으면서 네. 뭔가 행정적인 경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임명의 변을 보더라도 이 행정 경험을 이제 계속해서 쌓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역도라고 하는 그런 비인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기여를 했다. 또 하나는 이제 30대 차관이 되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이게 처음으로 30대 차관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대적인 면으로 봐도 20, 30대에 좀 주는 메시지. 네. 이제 차관도 30대가 할 수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미란 선수 장미란 교수죠. 네. 본인으로부터 나온 반응도 있나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2차관 자리는 체육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관이 언론인 출신인 상황에서 체육 관련해서 체육인이 그 자리에 왔다는 거 아마 좀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 논란도 되고 있고 장미란 교수에 대해서는 차관에 대해서는 차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는군요. 자, 박영수 전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건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렇습니다. 기각 사유는 뭡니까?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어제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의 말을 들어보면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들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나 금품에 실제 수수했는지 여부, 금품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주요한 혐의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이 우리은행 의장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은행이 1,500억 원 가량의 대출 의향서를 써주게 해줬다. 그 대가로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제 200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인데 사실상 물론 이건 영장 실질심사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어제 재판부는 그 모든 혐의들에서 약속한 부분도 그렇고 실제로 자기 직무를 이용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올해 3월부터 이제 뒤늦게 50억 클럽 수사를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가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한 게 맞느냐. 라는 부분이 좀 뼈아플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말하자면 앞으로도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은 전 특검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는 데는 상당히 이 복잡하고 아주 이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일단 약속받은 것 중에 8억 정도는 실제로 받았다라는 게 검찰 판단이고 네. 또 이제 그 근무를 했던 실제로 화천대유 근무했던 딸을 통해서 이제 분양권 아파트를 받거나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거는 혹시 그 약속받은 돈 중에 일부 아니냐는 거를 구속을 해야 이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게 검찰 입장이었는데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 박영수 전 특검에서도 김만배나 남욱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은 다 그 사람들의 진술에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 진술 의존한 검찰의 수사가 결국에 이번에 또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수사가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검사가 사실상 검사를 수사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철저해야 구속영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왜 수사가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좀 미진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물증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상당 부분이 일단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증을 찾아 나가는 부분인데 과연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대가성이라는 게 사실 약속이라는 부분이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아직도 돌파구를 좀 찾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네 말씀하시죠. 그동안 보면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통상 법원이 기각할 때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냐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타격을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범죄 이제 소명된 부분이란 그걸 이제 가지고 수사에 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럼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게 법원이 볼 때도 좀 엉성한 거 아니냐.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증거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확인된 셈이라서 앞으로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연말쯤에 아마 통과될 걸로 보이는 특검법 그 통과 이후에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특검으로 다시 이 증거를 살펴보고 진실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과 관련된 수사도 좀 기로에 선 모습입니다. 자, 짧게 여쭤보면은 이번 대통령 인사 중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내정자도 대장동 수사와 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김홍일 내정자가 대검 중수부장이었는데요. 네. 2011년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본류를 따라다 보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네.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장동 세력 초기부터 자금책 역할을 한 조우영 씨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만배는 조우영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영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라고 했다는 게 네. 이 증언으로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011년 8월 중수부장이 최재경으로 바뀌었는데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을 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사시나무처럼 떨던 조우영 씨에게 김만배 씨가 조사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김만배 씨는 청탁은 부인했고 근데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 주고 1,500만 원 받은 건 시인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박영수 최재경 두 사람 모두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재경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당시부터 연관돼 있었던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로비 대상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전임이었던 김홍일 내정자도 로비 대상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발족하면은 김홍일 내정자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일 내정자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김홍일 내정자가 이전 윤석열 대통령의 상관이었나요? 그렇죠. 예, 검찰 시절에.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역 12번 출구 부근 앞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한강대로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KDB 빌딩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홍지문 터널 입구에서 정릉터널 입구 사이 구간 3차로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 있었는데요. 현재 홍지문 터널을 전면 통제하고 승용차 화재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이 전면 통제 중이라서요. 홍제 램프부터 정체 극심합니다. 미리 우회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천안분기점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에서 동군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까지도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죠.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상당한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뭐 화면으로 보시든 서면으로 보시든 그건 저 유병헌 편한 대로 보시면 사무총장님의 됩니다. 법적인 해석인 거고 업무 관행이 보통 종이로 보시고요. 제가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건 업무에 충실하다는 위원 건 전원까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주시면 엄청 당군인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당군인에 제일 많이 사실과 열람했고 다른 전현희 부분의 건에 수정을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강요했습니다.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기망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자정부에 있는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거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이에서 주고받는 고성이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누가 좀 설명해 주십니까?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그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9일에 발표됐는데 네. 6월 1일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됐다는 게 이제 감사원 사무처 입장이에요. 감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제 입장인데 조은석 감사위원, 감사위원들의 입장은 이제 패싱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감사원도 이 전자정보법 정부가 문서를 결제할 때 전자문서로 생성을 했으면 전자결제 시스템 상에서 다 결제가 이루어져야 다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규정을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은 감사위원 심지어는 주심감사위원인 본인이 열람도 다 안 했고 결제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처가 임의로 승인이라는 버튼 모양을 띄워가지고 승인된 것처럼 해서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결제 없는 발표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네. 수정 부분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위원들이 요구했던 수정 사항들을 다 반영을 했다는 입장이고 조은석 감사위원은 반영이 안 됐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열람도 아직 다 안 해서 수정하는 거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이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빼고 반영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감사위원들의 그런 최종적인 확인과 결재가 없어도 네. 사무처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절차상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더 궁금한 건 절차상으로 우리가 맞다 아니다 그건 틀렸다 이런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데 더 궁금해지는 건 내용이 무엇이었길래라는 것이 더 궁금하거든요. 네. 박정우 기자, 이 내용이 뭡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6월 1일에 감사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네. 낼 것이냐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감사위 의결에 따르면은 이 전현희 전 위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관련 6건에서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6건 해석 관련 허위 인터뷰 강요 부분 이걸 이제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는 게 유병호 사무총장의 얘기고, 근데 감사위 권익위원장이 전현희 그렇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인터뷰를 강요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드러내 버렸다라는 게 이 감사원 사무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왜 드러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이거를 문제로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1일 감사위 회의 그 이후에 감사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한 거고 그게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니냐. 감사위원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13건의 감사원의 감사 그 내용을 쭉 봤을 때 7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결로 치면은 무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 내용을 다 적어서 그걸 뭐 내보내냐 이런 또 반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맞서는 부분도 있었고 절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전산상에서도 이 결제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밖으로 안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자정보법에 따르면은 그게 이 사무처의 지시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데도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산이 조작이 됐다라는 또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절차상으로도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내용상으로도 전현희 전 위원장이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또 없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좀 더 팩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안이 사실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일단 절차예요. 뭐 내용적인 부분이야 감사위원들과 사무처가 각자 해석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자로서 얼마나 잘못한 것이냐 경중을 따지는 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퉈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감사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그거를 무시했다는 논란은 남아있는데 이것도 사실 절차적 문제인 거고 이 전자정부법 부분은 사실 좀 명확합니다. 어제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질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조금 답변을 잘 못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전자정부법에 따르면은 대통령령까지 있어요. 아예. 네. 감사원을 포함해서 정부기구가 전자문서로 생성한 건 반드시 의결 최종적인 의결자의 결제 버튼을 누른 이후에 다음 뭐 발표라든지 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대통령령으로 딱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거는 사실 맞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면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종이로 열람을 했다. 종이로 열람하셨으니까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결국 이탄희 의원이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전자문서로 생성했으면은 전자적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결국에는 그렇게 긴 문서를 오랫동안 어떻게 화면 그 컴퓨터 모니터로 보느냐 눈 아파서 5분도 못 본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논란도 감사원에서 계속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국회에서 우리가 이 법안 통과될 수 있는데 자, 간호법도 그렇고 양국관리법도 그렇고 결국 통과됐지만 거부권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서 행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또 하나의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 오늘 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자,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일단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해서 노동계 그다음에 뭐 사측이나 사용자 측이 계속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돼 있던 거고요. 하지만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게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야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그러니까 이 노조의 어떻게 보면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기본권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서 노조원들이 개개인적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청 노동자들 제대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우 기자한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여야 간의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되는 가장 핵심 쟁점은 뭡니까? 핵심 쟁점은 그러니까 서로 주요 있게 이제 보고 있는 그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지나치게 노동자의 이제 권한이 강화가 되고 권리가 강하게 된다면 결국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파업할 거다. 파업을 남발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측의 부담 이게 우리나라 경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국민 경제. 기업에 갈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아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문제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고 그다음에 법안에 이제 들어있는 법률에 들어있는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의 파업도 그런 권한 행사 이하 하나의 방편일 것인데 그걸 하게 되면 정말 몇십억, 몇백억의 손배소를 당하게 되니까 그럼 아예 기본권 자체가 제약이 된다. 지뢰 아예 집회나 시위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배소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억눌린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야 된다. 노란봉투법. 사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름 붙여서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법률 장치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봉근 의원 그냥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긴 할 텐데 색깔이 노란 색깔인 뭐 이유가 있습니까? 노란봉투법. 그게 이제 이 노란봉투법의 시작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쟁의했다는 이유로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의 사측이 무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한 시민이 한 언론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이제 조금 돈을 기부를 하려고 보냈는데 이거를 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때 아마 그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지금 걸로 이병헌 의원이 지금 잘 몰라요 노란봉투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세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최초로 지금 2008 한입뉴스가 네. 디스전이 되고 있네요. 쌍용차 아마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그거 맞는데 저도 그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 윗세대들은 월급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받았어요. 노란 봉투군요. 네, 그래서 이 월급을 대신 보태준다 이런 차원에서 또 투쟁하는 그런 금액을 좀 모아준다 차원에서 노란 봉투에 상징적으로 넣어서 준 겁니다. 여기서 두 기자의 세대차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봉훈 연구 그런데 틀렸네.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될까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하. 일단은 오늘 노란봉투법이 일단 야권에서는 무조건 상정해서 통과시킨다. 왜냐하면 야권이 지금 다수니까. 그런데 상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기사가 안 오고 있는데 김진표 의장이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하라 그러면서 상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직회부 의결돼서 오늘 아마 부의까지는 될 것 같은데 결국 상정은 의장이 하는 거라 의장이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라면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7월 임시국회에서는 올려야 되거든요. 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본회의에 다시 올라오면은 통과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에 기존에 있는 다른 관련 법들을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법이다. 사실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이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오늘 상정을 해서 아마 그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도 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에 특별법에 이름을 올린 야권 의원이 183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12구 참사 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법안 통과도 있고 각가지 현안들이 또 국회에 놓여 있고 쌓여 있습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문클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오늘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3838님 우리 최영일 팀장님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311님 최영일님의 음성편지 기대와 우려로 청취 중입니다. 0518님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난 1년 동안 들으면서 시사에 문외 아닌 저에게 점심시간 최영일 팀장은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아재스럽지만 디저트송으로 영일만 친구 신청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아재 개그 좋아하는 거 다 아시네요.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 위해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부사고요. 어떤 일이 생기기 훨씬 전에 또는 어떤 일을 하기에 훨씬 앞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미리미리, 미리부터, 미리 전에, 미리 감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미리 감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올 것을 미리 감치 알고 있었어. 성수기에는 숙소를 미리 감치 예약해 두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감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부사로는 일찌감치가 있죠. 일찌감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조금 이르다고 할 정도로 얼른이란 뜻으로 쓰이면 일찌거니와 같은 뜻입니다. 이 경우에 미리감치의 반대말은 늦이감치고요. 일찌거니의 반대말은 늦으거니입니다. 일찌감치의 또 다른 뜻은 될 수 있는 한 얼른인데요. 안 될 일은 일찌감치 걷어치워. 또는 내일 일찍 나가려면 일찌감치 잠을 자두는 게 좋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있었던 미리미리는 충분한 여유가 있게 먼저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두 개 미리부터와 미리 전에는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남부와 제주도는 오늘도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일부 전남, 경북 북부와 경남 동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제주 산지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5mm의 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전라권과 경북 북부에서 그치기 시작해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오후까지, 남해안의 밤까지, 제주도의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고 6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이상이 더 오겠고 강원, 충청권은 최대 40에서 60mm가 오늘 저녁까지 오다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뜨거운 볕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강릉은 25도, 대전, 제주 28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주말까지 내륙에 무더위가 이어지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주택 매몰과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경북 영주에서 주택이 토사에 매몰돼 1살 여아가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7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달보다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증가세가 소폭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쉽도록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종료돼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율이 다시 5%로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터디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스니퍼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정 평론가는 어디 사세요? 갑자기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네, 저 요 근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비 피해 따로 없으셨는지 싶어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네. 그래도 좀 피해서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워낙에 이제 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주변에 어떤 이제 뭐 뚝이 이렇게 네, 집에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 뭐 그렇게 무너졌다 이런 그렇군요. 주변에도 있긴 있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축벽이나 네. 이런데 집안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각별히 유의를 좀 기울일 필요도 있겠네요. 네. 네, 비가 하도 와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또 그 남부 지역에 워낙 많이 와가지고 네. 관련 소식도 이따가 두 번째 질문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생후 5일 만에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4년 투병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네요. 네, 아영이는 2019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5일째 되던 날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 간호사가 아이를 그냥 한 손으로 잡고 바구니에 던지듯이 내려놓거나 다리를 거꾸로 잡아 들고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영아 학대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었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아영이가 그때부터 의식을 잃고 3년 9개월을 아영이한테는 일평생인 거죠. 그 기간 동안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이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아영이가 원래는 이제 분유를 먹고 나서 이유식 넘어가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영이한테는 그거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을 하면서 숨을 쉬고 힘겹게 그렇게 숨을 이어가다가 지난 23일에 심정지 후 뇌사 판정을 받았고요. 28일 끝내 하늘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참 너무 안타까운데 장기 기증을 또 했다면서요. 네, 이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가게 됐는데요. 이 아영이의 부모는 아이가 떠날 때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아영이는 떠나가지만 아영이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아영이의 일부는 또래 어린 친구들 몸속에서 다시 살아서 숨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부분입니다. 가해 간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난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1, 2심 그대로 징역 6년형을 확정을 받았고 해당 산부인과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징역 6년형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 아영이 사건으로 신생아실 CCTV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불이 붙었거든요. 네. 근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 피해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워낙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긴장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한입뉴스에서 잠깐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남에서 숨은 관리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어제 29일 오전에 전남 한평군 한 펌프장 다리 아래쪽에서 농어촌 공사 위촉 수리시설 관리원인 오모 씨가 실종된 지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 27일 오후 10시 32분쯤에 오 씨가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걸 보고 수문을 열기 위해서 하천 인근으로 나섰다가 실종이 된 건데요. 당시에 남편과 동행을 했는데 이 남편이 손전등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오 씨가 그 수문 주변에 있는 부유물을 제거하려고 나섰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특수구조대가 일대를 수색했고 실종 지점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교각 아래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오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날 29일 하루에만 주택이 침수되고 차량 파손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거든요. 비가 많이 왔죠. 네. 연이어 폭우가 쏟아지는 남부 지역은 물론이고 그 서울 같은 경우엔 지난해 피해가 워낙에 컸잖아요. 근데 벌써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역류한 빗물이 들어찼고 또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반지하 주택 6가구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맨홀이 열리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압력 때문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걸 정말 주의하셔야겠더라고요. 뭐 이전에 그 강남에서도 비가 많이 왔을 네. 때 사실 맨홀 뚜껑이 열리면 분간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바로 실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올 때 도로로 네. 이제 걷게 되는 경우에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뭐 각 지자체나 언론사에서도 뭐 물막이판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네. 빗물바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대비는 여전히 더딘 모습이고요. 이대로라면 지난해 겪었던 악몽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은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이런 곳은 급류에 순식간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가까이 가셔선 안 되고요. 또 지나가다가 빗물바지 같은 경우에 그 담배꽁초랑 이런 막혀있는 것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도 또 해주시고 쓰레기 같은 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 전주로 갑니다. 한 김밥집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이게 당근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특유의 맛이 나는 유명한 김밥이에요. 굉장히 기억날 것 같아요. 보셨을 거예요. 저는 방송으로만 본 것 같아요. 네. 그 전주의 명물로 꼽혀왔던 그런 아주 유명한 김밥집입니다. 40년간의 명맥을 이어왔던 이 김밥집이 오늘 영업을 종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님이 허리 협착증에 관절 통증 네. 이런 건강사항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사를 접게 된 건데요. 이 김밥을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전해지면서 한 달 전부터 여기 그냥 골목 앞이 그냥 새벽부터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오전 5시예요. 5시에 문을 여는데 손님들 4-5시간 줄 서는 건 기본이고 5시간을 줄을 선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도 뭐 새벽 3시에 출발한 손님도 있고 그렇게 힘들게 막 5-6시간 기다려서 김밥을 손에 넣은 뒤에 아쉽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네. 그래서 김밥집 간판을 또 인증 사진으로 남겨놓고 아쉬워하면서 골목을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또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뭐 10줄, 12줄 이렇게 사지도 못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제한이 있고 또 심지어 중고거래 앱에 이 김밥 2줄에 3만 원에 판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음식을 이런 식으로 파는 거. 그래서 가게 벽면에는 김밥을 재판매할 경우에 불법이다라는 경고장도 붙어 있고 손님들이 이제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가끔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사장님 집에 가서 김밥 얻어먹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애정 어린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동안에 쌓인 시간들과 추억이 있는 거겠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제가 한 가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그 단골집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아프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또 식당 일이 고되다 보니까 허리 네. 통증이나 어깨 통증 이런 거 많이 호소하시고 이제 연로하시니까 그럼 되게 쓸쓸해지더라고요. 김밥 맛집이 문을 닫는다는 것도 속상하지만 조인정 평론가 다음번에 이런 뉴스가 있으면 저한테 좀 빨리 알려주세요. 가시게요? 제가 전주로 갔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럴걸요. 애통합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추억 이야기 하나 더 네. 해볼까요? 011 016, 018, 019 여러분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나 생각하실 텐데 요즘이야 이제 다 010 번호를 쓰셔서 찾아보기 어려운 번호가 될 텐데 여전히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야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은 최근까지는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쓰는 분들이 있긴 있었다고 해요. 네. 예. 2G라고 하죠.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근데 그 오늘부로는 정말 완전히 끝맺게 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27년 만의 일인데요. 국내 통신사 중에 이렇게 2G를 마지막까지 지켜온 LG U+가 네. 사업을 끝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통신사들이 다 사업을 접으면서 2G를 쓰려고 하던 분들은 모두가 LG U+ 통신망을 써야만 했는데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은 아예 막혔었고요. 그렇지만 회선 정도를 이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 네, 그 남은 서비스마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LG U+ 측은 2G는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고 서비스 이용도 멈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입자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과거를 추억하려고 이 서비스 해지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는 그 이제는 해지 안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공기계 들고만 계셔야 되는데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이렇게 2G 전용 기계 구하려고 하는 분들 꼭 계세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정말 유물 같은데 그 안 버리고 이제 상자에 넣어놓고 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휴대폰 처음 나올 때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게 거의 벽돌 한 장 크기였거든요. 그 완전히 뭐 시티폰 시절 뭐 그런 거. 네, 우리 서 PD가 안다고 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네. 알 줄 몰랐는데. 네. 이 소식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피처폰, 2G폰 안에 그 안에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문자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든 충전하고 간직합니다. 라는 거 있고요. 1999년 좋아하던 사람에게 꾹꾹 눌러 문자 메시지 보내고 밤새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도 슬퍼져요. 그때 좀 보내보셨나요? 러브레터 좀? 그리고 그때 이렇게 꾹꾹 누르는 맛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계시니까 네. 굉장히 푸근하고 든든합니다. 정말 장배남매, 장배남매, 배장남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우리끼리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네. 자제하겠고요. 네. 네. 자, 인사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논란도 있기도 한데 우선 13명의 차관, 대거 차관 임명이 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차관 정치를 분명히 하는
인사다라는 얘기인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뭐 행정부 차관 임명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냐. 그리고 업무 유관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 그리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적절한 인사였냐. 뭐 이런 평가는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쏠림 현상 뭐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5명이 때로 이렇게 들어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 5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끼니를 걸러가면서 당부를 한 특명을 내렸다 이런 잠깐만요. 보도가. 끼니를 걸러가면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점심을 안 드시고 차관 될 사람들을 데리고 회의도 하고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아니, 언론 오찬 보도에 회의를 따르면 했는데 뭐 식사는 제공되지 않았다.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보도에는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그 워낙 그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면 얼마나 간절하시면 이랬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측근들을 급파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라. 이권 카르텔을 깨라. 이게 네. 이제 특명 1호라는 겁니다. 장 기자님 그런데 장관 임명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관철시켜서 윤석열 대통령표 인사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차관을 보내는 건 장관들이 그동안 만족스럽게 일을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뭐 그런 평가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오해 없도록 하고 당장 이제 교육부가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내가 말한 것이 잘못 보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본인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비서관, 그러니까 상시 수시로 보고받고 소통하고 전화통화했던 비서관들을 내려보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본인의 이제 뜻을 관철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말하자면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더 커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립이 훨씬 더 세졌다. 그래서 실세 차관, 윤심 차관, 부처 장악용 차관 이런 언론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짬짬이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편먹고 서로 해먹고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엄단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례를 들자면 어떤 걸 이권 카르텔로 대통령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교육부의 이제 공직자인데 지방대학의 이제 국공립대학들 있잖아요. 이제 국공립대학의 이제 사무처장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퇴임한 또 공무원들이 또 이제 유관 연구원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 또 파견됐다가 또 돌아오고 뭐 이런 등등의 이권을 가지고 서로 이제 돌려막기 형태로 직함과 뭐 권력과 이런 것들을 탐하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겠다. 이런 신호로 들립니다. 일견 들어보면은 필요해 보이기도 이거 한데요. 개혁적인 이슈다 이런 생각도 들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뭐 캐캐묵은 우리 공직 사회의 개혁 이슈들 특히 이제 관료를 바꿔야 네.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이다. 이런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칼을 대기 시작하면 공직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직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지금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감사원이 감사를 세게 하니까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보신주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게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이제 보도들이기도 하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흘리는 얘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라는 게 공직사회가 늘공과 어공의 환상의 조합 이런 게 중요하다. 늘공들은 책임지길 싫어하니까 어공들이 책임을 지고 대신에 늘공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책임을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지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이 돌아가면 그럼 그때부터 늘공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위험 신호가 작년부터 사실은 있었죠. 그렇군요. 대단히 수동적으로 공직사회가 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감사원에서 세게 감사를 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 감사원의 칼에 자기가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몸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보시주의. 대통령의 차관 인사를 보면 공직사에 좀 자극을 주겠다는 의미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게 상생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작동되는지는 또 결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장 또 논란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제 임명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인데 유튜브라 강성 유튜브라 뭐 상당히 논란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선 장 기자님.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주로 5급 이상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사혁신처 그리고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조항을 보면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교육훈련, 연구개발, 평가, 교류협력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라배움터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시지 말고요. 그 공무원들 교육받는 통합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교육 연수.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계속 어떤 발전, 재교육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교육 훈련을 받는데 그 책임자가 바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차관급 공직자예요. 김채환 내정자가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인 거죠. 이 분야와는 관련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얘기. 근데 교육자 출신이 강사 출신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보면 이분이 김채환의 시사이다라고 해서 그 유튜버로서 극우 보수 유튜버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흔적들을 웹발자국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뭐 어떤 직업을 가졌던 분인가요? 이전에는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슨 학원 강사도 하고 어느 대학의 뭐 겸임 교수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역할들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세간에 알려지기는 보수 유튜버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진보 언론에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보수 유튜버는 잘 몰라서 제가 장성철 소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강사를 하셨던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거나 정치권에서 주목을 갖거나 공직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지표가 되는 뭐 보수의 뭐 아이콘이 될 만한 어떤 지식인이었다거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뭐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했던 무슨 있던 분이거나 이런 분은 주목받던 분은 아니었다. 다만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나왔냐. 관련해서는 유튜버들을 주로 보시는 대통령이 알고리즘 인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확인된 팩트와 논리적 분석으로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사 사이다 평론을 추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작년 5월에 군 마루타 생체 실험 사건 이런 제목의 이제 영상이 있는데 2021년 8월 5일 청와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단히 충격적이죠. 군인들을 생체 실험용으로 했다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당시에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자세하게 이런 이슈가 당시에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확인된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려운 이런 거고 중국이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온 7만여 대학생들을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팩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인 유학생 그 7만 명 촛불 집회 참여가 정말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교육부 교육통계 서비스를 이제 뒤져봤습니다. 와, 정말 구석구석 2016년 취재를 하시네요. 아니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2016년 통계를 봤더니 한국에 와 있는 전체 유학생 수가 72,747명. 근데 이제 2020년 이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7만 1,000명, 경희대 3,839명으로 최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혹여 이런 보도를 인용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분의 이력이 어찌됐든 뭐 전임 대학 교수기도 하고 무슨 강사도 하고 기업에서 일도 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인재 개발을 해야 되는 역할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한번 또 짚어볼 대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상당히 민감한 그런 인사들도 많은데 그런 와중에 이번 인사에 30대 이른바 MZ세대 차관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포함시킨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스포츠 스타의 그 문체부 차관은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선수가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죠.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장미란 선수 역도의 기적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환호와 그때 갈채를 보냈었습니까? 완전히 난리 났었죠. 그렇습니다. 장미란. 예, 우리 KBS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네. 그때 아마 박태환 선수와 함께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선수가 그렇습니다. 장미란 선수였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행정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인선 배경에서 설명할 때는 장미란 선수가 스포츠에서 선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또 연구 활동도 하고 상당히 행정에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긴 하는데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냥 계시다가 떠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장미란 선수가 저는 좀 새로운 역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스포츠 스타가 행정에 들어오면 이런 게 바뀐다. 우리 그 문화, 체육, 관광에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 그 이후에 앞으로도 또 스포츠 스타들이 또 행정에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료가 돼서 그냥 반짝하고 주목받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실질적인 성과를 네. 끌어내는 역할. 그런데 장미란 용인대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혹시 배 수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실이 네.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인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가 또 한입뉴스에서 알아봤고 좀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역시 이동관 특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종교 인사를 퇴출시키려고 사이버 여론전을 국정원에 지시했다.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입니까?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정책 특히 이제 4대강 사업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비판했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아마 그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서울에 있는 봉은사 강남에 있는 절이죠. 네, 서울 삼성역 인근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사찰인데요. 이 명진 스님을 불교계에서 몰아내려고 여론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이제 새롭게 좀 드러났는데요.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공판 기록 등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명진 스님과 관련해서 그 과거 룸사롱 출입 그 아이파크 건설 관련 합의금 횡령 좌파 활동 경력 등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하라 이렇게 이제 국정원에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성했던 문건을 보면 심리전 부서는 봉은사 외압 파동을 야기한 명진의 부도덕성 좌편향성을 폭로하고 확산하고 불교계 퇴출 매장 여론 조성에 총력을 경주 중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한테 이런 미션을 줘서 국정원이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이행한 이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 것인데요. 보고서가 국정원에서 작성이 된 보고서인가요?
관련돼서 공판 기록 그렇죠. 국정원 문건이 공판 기록, 증거 기록, 진술 조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향신문이 확보해서 보도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명진 스님 측에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 내용은 국정원하고 명진 스님 간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문건이 이제 일부가 보도가 됐던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에도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여러 팀들이 그 명진의 뒤를 털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확인이 된 걸로 보여서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뭐 미행, 사찰, 도청 이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합동으로 했던 종합 공작 비슷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계속 제기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진 스님 입장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동관 특보나 이동관 특보 측으로부터 관련된 뭐 해명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그러니까 경향신문 측이 이 관련된 내용을 확인받고자 연락을 했는데 이동관 측과 연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 문건에서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내용인데 이동관 특보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명단에요? 네네. 어떤 명단이요? 이 그 공판 기록 자체 내용에 그렇죠. 예. 네, 관련된 내용이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그 홍보수석실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당연히 이동관 당시 수석이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홍보수석실과 관련된 공판 기록이네요. 자, 어제 눈에 띄는 인사 중에 하나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여의도 복귀인데 자, 다른 또 장관들도 있는데 권영세 장관만 우선적으로 여의도에 복귀하는 것. 네.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총선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권영세 장관 당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김기현 대표 그리고 지도부를 뒷받침하고 돌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권영세 장관이 이제 그 정치권에 있을 때 주로 인재 개발 인재 영입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도 그 역할을 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두 태양. 이 될 수도 있다. 김기현 대표도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세 장관도 똑같이 나섰을 때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투가 있을 수 있겠다.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치 이제 권영세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는 게 옥상옥, 김기현 대표 위에 서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어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권영세 장관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김기현 대표를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여의도 내부에서는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용산이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용산의 민심이 흉흉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을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용산 어렵다. 민심이 흉흉하기도 하고 실제로 당선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차제에 용산 출마보다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조기에 예컨대 공관위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공관위원장이 돼서 전체 선거를 지휘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총선 한 10개월 정도를 앞에 두고 9개월 정도 남았네요. 앞두고 상당히 빠르게 국민의 힘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기자, 일각에서는 권영세 총리설도 좀 솔솔 나오고 있던데. 예. 뭐 그런 그건 얘기도 어떤 있어요.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년 선거 지휘하고 내년 선거의 성과를 가지고 국무총리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년에 국무총리 간다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만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많아요. 예. 뭐 장제원 의원의 국무총리설도 있고 등등의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여의도에는요. 배 소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는 매일 정보시장이 열립니다. 그 매일 열리는 그 정보시장에서 오늘은 이런 얘기가 돌지만 또 내일은 또 딴 얘기가 돌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된다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저러한 전략가들이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께 여쭤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살짝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밭글 형태로 자기 얘기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개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박진 장관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당초 제가 듣기로는 뭐 인사청문회가 너무 또 어렵고 정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장관 인선을 늦춘다. 사실 작년부터 뭐 개각설이 계속 돌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개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차관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12월에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원희룡 장관, 추경호 부총리, 박진 장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 12월 정도에 또 한 번의 이제 개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갈 거냐? 뭐 잠깐만 제가 정정드립니다. 원희룡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네요. 아니죠. 아니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자, 제일 궁금한 건 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가지고 지역구가 있는 분들은 그렇고 원희룡 장관은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하는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어느 지역구로 나갈까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제 언론에는 뭐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양천갑이었기 때문에 네. 목동으로 다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자객공천 형식으로 뭐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향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포 정청래 의원 지역구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어느 선택을 할지는 뭐 본인이 정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뭐 주장들은 사실 억측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딱히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국토위가 열렸을 때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향 갑에 본인의 지역구죠. 원장관을 자객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출마합니까? 지역구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지기도 했는데 이게 특별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 현직 장관 중에서 총선 출마 여부가 제일 궁금한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네. 자, 대체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장윤선 기자의 전망까지 곁들여서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정말 무수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또 명운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 양자 간의 상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장윤선 기자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저는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의 길은 일개 국회의원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일에 대한 미션 혹은 또 본인의 그 지향 뭐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있었던 핸드폰 분실 사건 당시에 벌어졌던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을 분실한 것 같은데 누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은 조금 출마를 원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희곡 이런 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변수들을 봐야 되는 지점도 있고 또 본인에게 부여된 어떤 뭐 책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딱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뭐 송파로 간다, 뭐 강남으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뭐 등등등등 얘기도 많지만 한 장관 스스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답도 해준 바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확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윤선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대체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짐작이 되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발언 반국가 세력 발언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은 격앙되고 반발하는 모습인데 그건 또 많이들 또 알고 계시니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 맞다.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근에는 경찰과 갈등하는 모습도 있고 김기현 대표와는 상당히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이유는 뭘까요?
아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전임 정권을 향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치고 빠졌습니다. 예. 어제.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못 들은 건지 어제 이제 있었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맞다. 반국가 세력이 맞다라고 이제 네.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USB를 건네줬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른바 이제 USB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또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선긋기를 합니다. 최영도 의원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해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뻘쭘해진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계속 고할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을 할지 이것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런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색깔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반국가 단체로까지 낙인을 좀 찍어서 이분들은 어떤 심판의 대상이지 국민들이 어떤 투표를 줄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다수당으로 인정할 세력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신냉전 시대의 이념 대결로 선거를 한번 치러보겠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하나만 짧게 답변 듣고 싶은 게 이 네. 반국가 세력의 대상이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반응을 아직은 안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전면적으로 지지 세력이 또 충돌하는 모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 출신 뭐 행정관 비서관 중심으로 해서 1차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장관 단위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살짝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제 어쨌든 하긴 했어요. 전직 장관들, 문재인 정부 장관들도 기자회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나눠서 점점 에스컬레이팅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멈출지는 그 대통령실의 태도 그다음에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네.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면전은 피할지 어떨지.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발동은 걸렸다. 양측의 대결이 그리고 0.73% 차이로 선거의 운명이 갈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로들 얘긴데요. 통치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한편에 극단주의에 서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충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또 통합이 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of pull.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의 정현우 PD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PD께서는 어떤 스포츠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축구라든가 농구, 배구, 프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또 이제 최근에는 아마추어 스포츠들도 많이 챙겨보고 있고 그게 또 뭐 저같이 이제 KBS에서 해야 할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스포츠국에 계시는 이유가 있군요. 스포츠는 KBS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U20 월드컵 4강의 감동이 아직 그대로인데 U17,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했네요. 맞습니다. 이 AFC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17세 이하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격돌을 이제 결승전에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29일 오후에 있었던 준결승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우리나라가 1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8강전에서 우리가 태국을 4대1로 이겼고 우즈베키스탄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한일전
이 결승에서 열린다. 사실 어느 대회든 간에 결승이 한일전이다 이러면 벌써부터 약간 지기 싫어지고. 이건 끝난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저녁입니다. 네. 시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니 이길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전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수비적인 측면은 강세가 있지만 네. 최근에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이제 이 모치즈카 고에이 이 선수가 지금 득점왕 경쟁에 합류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막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그 한국의 우리나라의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그리고 일본의 공격력을 얼마나 잘 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11월에 열리는 17세 이하 FIFA 월드컵 세계 월드컵 진출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네. 2회 연속 본선행이 확정이 됐고 참고로 이 아시안컵 이제 결승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던 게 21년 전입니다. 2002년이죠. 우리나라 이제 축구 팬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는 2001년에 당시 윤덕여 감독이 윤덕여 감독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자 축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당시에 이제 예멘을 상대로 승부차이 끝에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21년 만에 정상 도전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자, 뭐 다른 거 안 여쭤볼게요. 네. 정현호 PD가 보기에는 한국 대 일본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또 맞추기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결승이고 양 팀 다 굉장히 조금 어렵게 좀 보수적인 경기 운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해 주시죠. 1대0 승리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예측 결과에 따라서 이 스포츠 소식이 폐지 여부가 결정되니까요. 네. 자,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김민재 선수 맞습니다. 나폴리의 영웅 어떻게 미넨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거의 확정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김민재 선수 지금 이제 그 훈련소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유니폼 입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7월 1일이죠. 바이아웃이라 그래서 선수를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인 바이아웃 금액을 아마 바이에른 뮌헨이 지불을 하고 김민재 선수를 데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이 이적료가 660억 원에서 970억 원 사이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 돈은 이적료이기 때문에 구단이 가져갑니다. 나폴리가 가져간 돈이고 이 김민재 선수의 연봉 지금 받는 연봉의 3배인 700만 유로 그리고 어느 매체에 따르면은 최대 1,200만 유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거의 뭐 몇천억의 손흥민 선수의 유사한 정도로 최고의 급여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네, 제가 또 점심을 폭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홧김에요. 네. 누군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근데 파리 생제르맹으로 안 가고 PSG로 안 가고 은바페도 와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도 은바페가 좋아하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는 원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링크가 좀 진하게 났었는데 지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조금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센터백인 해리 맥과이어 선수의 이제 이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약간 김민재 선수가 중복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인 상황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자리에 우파메카노 그리고 이제 리디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파메카노가 선수가 사실 지금 이 감독의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주전 선수인 델리트 선수와 함께 아마 김민재 선수가 주전 확보하는데도 그렇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유럽의 전통의 강호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보고요. 자, 이 프리미어 리그 지금 최상의 리그라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이야기하는 축구 전문가들이 많은데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의 프레드포트 팀으로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김지수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일단은 이번에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 시간으로 6월 27일 새벽에 오피셜한 이제 이적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70만 달러의 이제 바이아웃 금액 아까 김민재 선수의 금액에 비하면 아직은 작은 금액입니다만 이 김지수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거든요. 20세 이하니까. 그래서 특이한 점이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보면 18세 이전에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선수는 3년 이상 뛰게 되면은 홈그로운이라 그래서 그 잉글랜드 선수랑 동일하게 로컬 선수처럼 대접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프리미어리그는 이렇게 홈그로운 선수가
의무적으로 몇 명 이상 팀에서 뛰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그라운드 자격을 갖춘 선수는 몸값이 굉장히 수직 상승해요. 그러니까 홈코트에서 키웠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국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김지수 선수가 젊은 나이에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진출하면 우리 또 국가대표팀도 풍성해지니까요. 좋을 걸로 보이고 메이저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 지금 뭐 방망이가 정말 불방망이인데. 네네. 야,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도 홈런을 쳤죠. 오늘도 이제 첫 타석에서 희생 플라이로 타점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석에서 사실은 그 홈런 치기 직전에 들어왔던 볼이 저는 볼이라고 봤는데 요거 스트라이크 판정에서 조금 억울했는데 보란 듯이 약간 높은 97마일의 패스트볼을 받아쳐서 이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만 홈런이 4개거든요. 근데 사실 김하성 선수가 그전까지 좀 아쉬웠던 게 패스트볼 상대 타율이 낮다. 항상 이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빠른 공에 좀 약한 편이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홈런 전부 패스트볼 상대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13경기에서 타율이 3할 7푼 3리고 홈런이 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 내에서 샌디에이고에서 홈런이 3개, 3위고 출루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간판 타자가 됐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별이네요. 맞습니다. 하승 킹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더 많이 지금 같아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메이저리그에서 11년 만에 퍼펙트 게임 주인공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면서요? 이제 뉴욕 양키스의 헤르만 도밍고 선수인데 사실 뭐 유망주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눈에 띄는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오클랜드를 상대로 투구수가 99개 만에 퍼펙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년 만에 탄생한 대회 기록이었고 109 미만으로 퍼펙트를 달성한 게 옛날에 있었던 이 그렉 매덕스 선수가 이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컨트롤의 제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유명사처럼 도밍고가 매덕스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현지에서 또 쓰기도 했고요. 네, 스포츠를 정연화했다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야기 안 할 수 없네요. 네. 오타니는 뭡니까 도대체 뭘 오타니가 아니라 뭘 오타니네요. 그러니까 이즈리쯤 되면은 이 계약 규모가 지금 대체 얼마까지 이번 시즌 끝나고 FA거든요. 네. 얼마나 큰 규모의 금액으로 또 어느 팀으로 갈지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메이저리그 팬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홈런 1위죠. 그냥 모든 기록에서 다 앞서 있고 특히 에인절스 팀 내에서는 투수 부문도 1위고 타격 부문도 1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타니 선수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좀 배출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도 지금 무럭무럭 또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많죠. 그렇죠. 이제 뭐 이번에 들어온 선수들도 있고 내년에 이제 또 프로야구에 데뷔한 선수들도 좋은 유망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해 보셔도 좋을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나가 진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우상혁 선수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점핑을 해서 높이 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외계인이 아닌가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스톡홀름 다이아몬드 리그 출전을 위해서 이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올해 기록은 전 세계 1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이번 대회 전망 우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일단 바심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바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페이스가 좀 주본 해리슨, 이 미국 주본 해리슨 선수만 넘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선에서 열렸던 전국 육상 선수권에서 2m 33 봤습니다. 네, 기록이 또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결이 뭘까라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2주 동안 이 김도균 코치와 함께 곡선주로에서 도움닫기를 해서 이 곡선주로의 스피드를 점프력으로 전환한 연습을 2주 동안 중점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뺑그르르 돌아가면서 이 원심력을 점프력으로 전환하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상혁 선수가 이렇게 했던 게 베스트 컨디션 나올 때가 10번 중에 한두 번이었는데 최근에는 10번 중에 5, 6번 절반 이상이 좋은 컨디션으로 점프를 뛴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 좀 기대가 되고 참고로 이 스톡홀름 대회는 이제 KBS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월요일 새벽 12시 25분부터 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 우상혁 선수 이번에는 정말 좋은 결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서 월요일을 가는 자정을 살짝 넘긴 시간이죠. 맞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까요. 보고 주무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의 금메달 소식 우리 KBS와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소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최영일 평론가의 메시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입니다. 시사본부의 본부장은 늘 청취자 여러분이시기에 저는 시사본부의 일개 방송팀장을 즐겁게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쉬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는 두어 주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좀 커져서 복귀가 계속 미뤄졌었죠. 그동안 제작팀과 출연진 많은 분들이 저의 빈자리를 채우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애청자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기다림, 또 궁금증이 크셨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도 안타깝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재활과 복귀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과 희망을 많이 쏟았는데요. 치료와 투병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닥쳐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함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뵐 기회가 오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시사본부장인 애청자들께서는요, 낮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사본부는 계속됩니다. 최영일 평론가의 아쉬운 인사 전해드렸습니다. 최영일 팀장의 마음이 청취자 여러분께 잘 닿았기를 바랍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어느 곳에서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사본부는 다음 주부터 배종찬의 시사본부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의 시사본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마무리는 노래 한 곡을 전해드립니다.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발길이 머무는